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뭐 하루 종일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빨간불로 마무리가 된 건 좋은데 진짜 좋으려면 내가 담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올라줘야죠. 그래야 진짜 좋고 할 맛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매크로나 투자 성향, 투자의 미래 이런 것보다도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날 얼마 남지 않아서 세뱃돈으로 픽하면 좋을 베스트 5 해서 오늘 종목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신 분들은 그래 종목하면 나다 이렇게 자부하는 종목 1타 강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종목 얘기하려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먼저 저희가 미리 세 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분이 뽑은 베스트 5 이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바구신 파트너는 동훈, 아나텍, 쿠콘, 그레디언스트, 코세스, 애니플러스 이렇게 하셨고요. 김영철 파트너는 한화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PG 하이브 이러셨고, 이경락 파트너는 잉글우드랩, 파라다이스, 아시아나, SPG, 삼성전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 종목씩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이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주신다면 뭘 뽑아주시겠습니까? 먼저 박우신 파트너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앞에 자료 화면에 순서가 나온 것 같은데. 아, 그 순서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동훈, 아나텍입니까? 예. 동훈, 아나텍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뽑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게 지금 뭐 단타하자고 나온 자리는 아니고 이제 올 한 해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이제 달라고 해서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뭐 이렇게 제공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작년 한 6월 달부터 사실 한 6개월간 지금 중간중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 게,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IC 칩을 주로 만드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된 부분들이 뭐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실적은 아직 나오지가 않던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 회사가 그 당뇨병을 진단하는 혈당 측정기 관련돼서 기존에는 이제 손가락에 이렇게 침을 찔러가면서 피를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혈당을 측정을 했고요. 관련된 시장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로슈라는 업체가 이제 과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 수가 있는 채비를 갖췄다라는 거죠. 자체적인 임상이 이미 2번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최종 임상이 제가 알기로는 구정 이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 구정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봐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단순하게 피를 내서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침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을 좀 해봤었는데, 탐방을 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간편하더라. 그렇다면 이게 상용화가 됐을 때는 그 포텐셜은 굉장히 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반도체 회사가 갑자기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을 하니까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미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사업이고, 그 사업이 이제 올해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상용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이 내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단순하게 이 회사가 또 독단적으로 이제 이 회사는 사실 이제 개발을 하고 판매망이나 유통망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는 계속 계단식의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너의 원픽은 동훈, 아나텍인데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지겨워요. 이게 지겨운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작년 내내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주가는 그렇게 부응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안 갔어요? 근데 올해는 뭐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작년 같은 분위기 계속 만들어지면
돌 맞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네. 좀 안 갔던 부분. 근데 올해는 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하니까 뭐 기업 한번 갔다 오셨으니까 한번 믿어보죠. 뭐. 이경락 파트너는 우려스러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김영철 파트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뭐 워낙 셋이 방송을 여러 번 했었고 저도 이제 여러 번 들었는데 네. 약간 이제 그 이경락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박우신 대표님 대신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박우신 대표님이 항상 방송에서 얘기할 때가 괜찮은 자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높은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뭐 주가 어느 정도 좀 올랐다가 차익 실현이나 또는 뭐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제 좀 아래쪽에서 이제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쯤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주가 수준 정도에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모멘텀은 올해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당장 뭐 매수하자라는 개념보다는 뭐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충분히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예. 이게 제가 작년 6월부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6,000원이었고 이게 12,000원 갔으면 2배 2배가 올라갔었는데 갔네요. 예. 그게 안 갔다고 하면 좀 할 말은 없고요. 지난해 장이 안 네. 좋았음에도 장이 불구하고 안 좋았는데 2배가 갔는데 그러게. 안 갔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2배 예. 갔다는데? 근데 계속 얘기해가지고 저는 뭐 계속 멈춰 있더라고요. 예. 예. 처음부터 얘기했던 시점에는 이후에는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예. 이경락 대표님 괜찮으시겠어요? 아까 종목 봤더니 더 오래전에 얘기했던 종목들을 자 이제 뭐 연달아서 그 뭐 원픽 종목 말씀해 주실 거고 다른 두 분의 의견도 들을 거니까 먼저 또 확인해 볼 것이 박우신 파트너의 투자 성향 네. 픽하는 종목은 나는 이래서 픽한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한다 이거 한번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처음 증권회사를 들어간 게 네. 선물옵션 스캘퍼로 처음에 네.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공격적이겠습니까? 나도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고요. 공격적이다. 예,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매매를 하는 용도가 따로 있고 네. 좀 잔잔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면 그래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 회사는 그게 좀 많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세세한 내용 얘기하자면 너무 내용이 길어서 내용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향후 내용들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시점은 구정 이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리저러블한 가격 같습니다. 예, 야수의 심장, 사냥꾼 스타일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김형철 파트너의 원픽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저는 하이브라는 기업을 뭐 제일 좀 좋게 보고 있는 하이브, 것은 이건 뭐 유명하죠. 네. 예.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좀 유명한 이유가 뭐 BTS 때문에도 유명했고 그다음에 상장할 때쯤에 이제 그 IPO를 하면서 고밸류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았고 그다음에 뭐 이 기업이 이제 상장을 했을 때 다른 엔터 3사를 합친 것보다 뭐 시가총액이 높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어서 주가가 이제 상장 이후에 조금 초반에는 좀 괜찮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10만 원대까지 이제 찍었다가 네. 최근에 이제 10만 원대 중후반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뭐 저도 이제 뭐 한국경제 TV 여러 이제 코너들을 통해서 엔터 주식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JYP랑 SM이었고 하이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뭐 비싸다라는 이슈 그리고 BTS 1, 2에 의해서 좀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것 때문에 추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움직임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러한 움직임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나온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엔터 주식들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기술적으로도 좀 볼 수가 있겠고 수급적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엔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엔 뭐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아이돌에 대한 변화 그리고 국내에서 어떤 아이돌이 이제 뭐 성장을 해서 해외 진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해외 쪽에서 아이돌을 키워서 그 지역에 타겟 마케팅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뉴진스와 르세라핌이 생각보다는 BTS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민희진 이제 디렉터에 의해서 뭐 탄생이 된 그룹이고 거의 4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그룹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이튠즈 차트나 아니면
아니면 글로벌 음원 순위에서도 뭐 신곡을 내놓을 때마다 뭐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조회수들이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팬덤을 빠르게 이제 좀 구축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2주 1년을 놓고 보면 마이너스 21%예요. 그러면 고가가 얼마였다는 겁니까? 고가가 약 한 40만 원 40만 원. 근데 지금 이제 18만 원대. 네네네. 예.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이브 좋습니다. 네. 좋아요. 뭐 이게 유진스가 트리거가 됐다고 하셨는데 트리거가 된 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스가 인기가 있는지는 지금 한두 달 됐거든요, 이미.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나오는 앨범마다 뭐 빌보드 순위에 들어가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예전에 BTS만 가지고 움직이던 그 하이브가 아니죠. 뭐 유진스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알기로 남자 그룹도 있는 걸로 알아요. 뭐 TXT인가 뭐 이런 그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BTS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들을 꽤나 그리고 퀄리티가 있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바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보실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만 원대부터 18만 원까지 올랐다는 거, 요거는 조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경락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 파트너 참 훌륭한 전문가예요. 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이야기하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도 뭐 하이브 그 성장성에 대해서 뭐 콘서트 재개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 긍정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올렸을 때 과연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어떤 수익을 만들어낼까 그 기대치까지 담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는 엔터 관련된 종목 하나 정도는 꼭 포트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하이브로 설명하셔가지고 참 훌륭한 파트너다. 예,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세 분 다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투자할 때 성향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사실 투자할 때 저는 이제 좀 그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매매나 아니면은 종목을 좀 피킹하는 것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찍었었던 섹터가 뭐 한국경제TV 방송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로봇이랑 이제 챗 GPT였거든요. 근데 챗 GPT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에 좀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이슈였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슈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왔었고 그리고 요거 말고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날짜까지도 베이징 올림픽 끝난 다음에 뭐 일어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메타버스도 뭐 거의 한국경제TV에서 최초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좀 트렌드를 빨리 캐치를 해서 주식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연결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매매를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분석 판단을 통해서 트렌드를 읽어가는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경락 파트너 보겠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원탑은 뭘까요? 저는 종목들이 다 좋은데 그 중에 이제 생소한 종목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잉글우드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잉글우드랩은 진짜 좀 생소했어요. 네. 아까 저게 뭐지 했는데 설명해 주시죠. 원래 이게 미국 기업이에요. 잉글우드랩은. 그러니까 미국의 화장품 OEM, ODM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OEM, ODM이 일반화되지 않았거든요. 화장품. 그러면서 이제 그 틈새 시장에서 성장해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엘리자베스나 아덴, 로레알 이런 거 다 유명한 기업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면세점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면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코로나 이 시국에도 동사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2021년도 갑자기 실적이 확 나빠지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원래 고객사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나면서 거기에 대한 어음 처리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했었어요. 그걸 다 털어냈기 때문에 실적이 또 빠르게 좋아질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리오프닝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이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이 리뉴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기존의 재고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이제 발주를 주기 시작하면 그게 올해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적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이상 넘어가는 CNC 인터내셔널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적은 비슷해요. 근데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가장 빠르게 발생하는 화장품이 잉글우드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화장품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잉글우드랩이 대장주 역할로 강하게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소한 잉글우드랩을 원탑, 원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두 분의 의견 듣습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예전에 좋아하던 회사인데 이게 주가가 갑자기 부러졌어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사실 올라갈 때만 매매하고 나와가지고 예. 왜 부러졌는지까지는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이유가 감았다가 있었거든요. 예. 재미를 보셨군요. 잉글우드랩. 올라갈 때 예, 나왔다고. 수익날 때 팔아야죠. 안 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아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봐봤어요. 네. 굉장히 스테디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뭐 강하게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1월달 보면 진짜 단양봉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이 슈팅이 보통 한 번씩은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논리로 좀 보자면 괜찮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OEM, ODM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마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다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에 밀려가지고 완성품 업체들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주가를 보면 굉장히 잘 가는 모습들이 있죠. 내용상은 OEM, ODM 쪽을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원래 제가 보는 화장품 섹터는 리오프닝 내에서도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마스크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튀는 구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을 좀 활용해야 되는 섹터가 화장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잉그루드랩은 나쁘진 않다. 잉글우드랩 지금 보니까 1년 거 돌린 거 보니까 마이너스 33% 구간에서 야 저거 한번 투자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는데 하는 그래프가 나와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프, 그러니까 차트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량도 한번 쭉 터졌고, 뭐 5,500원대만 뚫어주면은 위쪽은 상당히 그래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의 지금 뭐 거의 한 1년은 안 되지만 6, 7개월 이상 뭐 겹친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슈팅 한번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화장품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된 뭐 이야기가 나올 때 대장으로는 뭐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LG생활건강, 그리고 중소형주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화장품 제조 뭐 이런 종목들 이제 좀 좋아하시는데, 잉그룹드랩은 아직 시세가 뭐 세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그런 성장성이랑 그다음에 재무 이슈들이 조금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한번 슈팅은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락 파트너는 지난 토요일에도 저희가 그 공개 방송에서 만났었는데 이경락 파트너의 투자 성향, 투자 스타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장기 투자를 좀 지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10배거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근데 포트에 다 2차 전지만 있었어요. 저는 이게 주도 섹터다, 이게 시장의 중심이다라고 하면 한 놈만 패,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 원했던 목표 시간 총액까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하니까요. 네. 아마 잉글루드랩도 리오프닝이 대장이 된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 또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으로 설명드리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주마는 그동안 얘기했던 이제 거시적인 그 투자 환경 얘기보다는 종목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올 설날 세뱃돈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종목은 뭘까? 여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들이 원픽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5가지를 뽑아왔는데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죠. 먼저 박우신 파트너하고 이경락 파트너는 동훈 아나텍, 잉글우드랩 첫 번째 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김형철 파트너가 얘기한 한화솔루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을 얘기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뭐 에너지 관련된 이슈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좀 뭐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에너지 관련된 것과 미국의 이제 IRA 관련된 이슈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신재생 쪽이 뭐 강력한 테마로 부각이 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꾸준하게 움직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신재생 쪽에서는 뭐 결국에는 원전, 풍력, 그다음에 뭐 태양광 이 정도가 좀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태양광 쪽이 그나마 이제 지원책들이나 아니면은 뭐 설치 기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원보다는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은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뭐 풍력이랑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최근에 일주일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고 뭐 한 2, 3일 정도 좀 조정을 받았지만 신고가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그쪽으로 수급이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런 움직임에서 국내 이제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하나솔루션이랑 그다음에 OCI 정도가 될 텐데, 둘이 이제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는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약간 결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OCI는 폴리실리콘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모듈 쪽이어서 오히려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원재료 때문에 부진하게 이제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 또는 추가 공급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이제 그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세제 혜택과 그다음에 IRA의 직접적인 수혜가 좀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뭐 미국의 이제 퍼스트 솔라의 주가가 꺾이기 전까지 하나솔루션에 대한 모멘텀도 유효하게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은 지난 4년간 브레이크 없는 이익 달성을 했고 주가를 봐도 아까 그래프로 확인하셨겠습니다만은 지난 1년 다 너나 없이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이건 39%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면 그게 궁금해요. 지금 과연 들어가도 되는가?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코로나 시국 때 9,000원대까지 빠졌다가 58,000원대까지 이제 뭐 상승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다시 최근에 이제 뭐 3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 5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그 당시에 올라왔을 때는 시장에서 뭐 이야기가 나왔었던 태조이방원 그 섹터에 수급이 몰리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쪽으로는 5만 원, 아래쪽으로는 4만 원 사이에 좀 갇혀 있는 그러한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45,0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 좀 분할로 포트의 일부 정도 좀 담아 놓으면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그 사이에 매수를 해서 뭐 5만 원대 위쪽 뭐 5만 5천 원, 5만 원대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다가 5만 5천 원 신고가를 돌파할 때쯤엔 분명히 뭐 시장에서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바뀌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쪽으로는 5만 5천 원, 아래쪽으로는 뭐 4만 원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다가 5만 5천 원 돌파할 때 뭐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건건이 다른 두 분의 의견을 묻지는 않겠고요. 근데 듣다가 이거 이상하다.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바로 의견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투자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우신 파트너 건데요. 쿠콘 말씀을 해주셨어요. 쿠콘도 사실은 생소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IT 서비스 핀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 이제 핀테크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요거는 이제 API라는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저들에게 뿌려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사업부에서는 데이터 사업 부문에서 이 회사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한 절반을 조금 넘어가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페이먼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참 특이한 게 2017년부터 연간 실적을 보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2017년에도 상장이 돼 있었던 건 아니고 한 2년 전에 상장을 했는데 초기에 상장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도 이게 매해 성장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고 실제적으로 한 6개월 이상 중장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패턴을 좀 보여왔는데 이게 한 1년 동안 주가가 빠졌어요. 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시장이 또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이 특히나 많이 빠졌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멀티플이 10배밖에 안 되는 매해 성장하는 이러한 핀테크 기업이 멀티플이 10배다. 조금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좀 바닥을 만들어내는 모양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에서 본다면 우리가 결국 주식을 싸게 사서 좀 비싸게 팔아야 된다면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되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뭐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핀테크 사업을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가는 기업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또 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그러한 기구에도 이 회사의 대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을 만큼 정부 정책에도 좀 부합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고 1년 전에 얘기가 많았던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올해부터는 추가적으로 애드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도 성장하던 기업이었지만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주가는 작년의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싸졌다.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마이너스 41%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에 손이 가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쿠폰에 대해서? 뭐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종목이니까. 예. 그리고 박우진 대표님은 시장에서 잘 모르는 네. 그런 종목들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신기하네요. 이런 분들. 그걸 개발을 잘 하시네요. 네. 자, 다음에는 김영철 파트너인데 포스코홀딩스. 이건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건데 이걸 꼽아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락 파트너님 안 하시고 저 한 종목 더 할까요? 예, 먼저 네네. 하시죠. 포스코홀딩스요. 네. 이 포스코홀딩스 하면 이제 약간 뭐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거운 종목이고 대형주인데 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까? 그리고 뭐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이제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흔히 말하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별로 좋지.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별로 안 좋을 텐데 왜 그 중에서 이제 철강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라고 이제 뭐 갸우뚱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클리컬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안 좋다 할 때부터 이제 주가를 사야 되는 것 같고 실적이 이제 뭐 계속 좋다 하면서 이제 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때쯤에는 뭐 이제 차익 실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홀딩스 작년에 이제 그 흰남노 태풍 영향으로 뭐 제철소가 이제 중단을 일부 가동 중단을 할 정도로 이제 뭐 피해가 좀 있었고 생각보다는 빠르게 복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이나 아니면은 뭐 다음 분기에도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러한 흐름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을 하고 주가는 뭐 그거보다 더 빠르게 좀 돌아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돌아 나오고 있는 컨셉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중국의 경제를 좀 살리는 움직임들을 본다라고, 그러니까 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흔히 말하는 화학이랑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괜찮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홀딩스가 될 수 있겠고, 화학주에서는 뭐 대한유화나 아니면은 뭐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뭐 주가가 바닥에서 거의 근따블이 올라올 정도로 강한 흐름인데, 그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더 보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2차전지 쪽이나 이 배터리 관련된 시장은 성장하는 방향은 맞다. 근데 속도의 문제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보다는 아마 시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가 아마 대표적이겠죠. 뭐 금양 같은 경우에 아마 박우신 대표님이 진짜 뭐 바닥권에서 찾아낸 종목이긴 한데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원래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 아니었는데 뭐 리튬이나 이런 쪽을 하면서 회사의 컨셉이 바뀌는 그런 흐름인데 포스코 홀딩스도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속에는 멀티플이 낮은, 뭐 PBR이 낮은 그냥 철강 회사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면서 리튬 쪽,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쪽으로 확장하면서 다른 멀티플을 좀 올해는 또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뭐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다른 멀티플을 좀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괜찮게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좋다. 이게 이제 리튬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말씀해 주셨고요. 이경락 파트너는 역시 초지일관 리오프닝입니다. 네. 2023년 리오프닝을 밀고 있는 이경락 파트너. 파라다이스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파라다이스 설명해 주시죠. 파라다이스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카지노 업체예요. 이게 군부 정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대웅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해가지고 영종도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딱 닥치게 된 거죠. 투자는 투자대로 해놨는데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 힘겨운 고난의 시국을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 뭐 많은 분들이 단기 비자 제한 문제 때문에 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춘절 끝나고 나서 정부에서의 조기 변경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 쪽에서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가 모멘텀 벌써 발생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즘에 카지노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진짜 돈이 되는 고객은 정khách 고객들이거든요. VIP 고객들. 그 한 방에 인생을 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네. 마카오에 대한 규제가 중국 당국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체 카지노 업체로서 매력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파라다이스는 국내에 가장 다양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호텔 산업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모멘텀이 또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파라다이스 말고도 롯데관광개발인가 있고 그렇죠. 강원랜드 있고 이렇죠. 강원랜드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은 못 가니까 예. GKL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게 있죠. 예. 파라다이스가 자꾸 돈을 버니까 예. 정부에서 GKL로 한번 돈 좀 벌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GKL. 예.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서 또 그것도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 중에서는 이경락 파트너는 파라다이스를 꼽아주신 거예요? 롯데관광개발도 좋게 보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은 다른 데서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파라다이스로 또 설명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리오프닝 주에 대한 기대 얘기해 주셨고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너인데요. 그레디언트? 예, 그레디언트예요. 예. 역시 또 입에 제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그레디언트. 예. 예, 이 회사는 그레디언트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예. 원래 인터파크였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인터파크라고 하면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대부분 아실 테지만 그레디언트 이러면 이게 저기 뭐 하는 회사인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이 회사가 이제 어떤 일들이 좀 있었냐면 일단 인터파크는 아시다시피 여행이나 레저나 관광이나 관련된 뭐 티켓 또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리오프닝 관련 그러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던 그 인터파크 지분의 70%를 야놀자에 넘겼습니다. 야놀자는 아시다시피 숙박 플랫폼 업체고요. 네.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그 기업 명단에도 좀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30% 지분은 지금 그레디언트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놀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 관광이나 레저나 뭐 티켓 사업 관련된 추가적인 성장도 한번 도모를 해볼 수가 있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지분의 70%를 이제 야놀자의 오너십을 좀 넘기면서 현금을 한 3천억 이상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70%를 그렇게 판 건데 이 회사 지금 시총이 2천억 될 거예요 아마. 네. 3천억이 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야놀자한테 지분 조금 판 거만도 못한 시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부분만 지금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 라이마켓 코리아라고 이제 상장사가 있어요. 네. 삼성그룹과 이제 B2B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현케어라는 또 이제 헬스케어 사업도 보유를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신약 관련된 또 바이오 사업도 네. 추진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감안을 한다면 일단 주가가 저는 싸다라는 게 좀 제일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리오프닝이 좀 시장에서 화두에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 야놀자와의 어떤 협업을 통한 추가적인 밸류 창출 그리고 거기서 얻어들인 또 현금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됐을 때는 주가 얘도 아마 차트를 보시면 진짜 바닥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쿠폰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올해 어떤 기술적인 가장 큰 화두는 낙폭과대주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 낙폭과대주들은 토건 들이면 2배, 3배 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화두라고 본다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는 너무 뻔한 뭐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모르는 사람 있나요? 예, 모르는 종목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레디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할 말 있으시면 훌륭한 전문가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리오프닝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제 종목을 욕한다고 하더라도 욕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리오프닝 얘기하면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다소 생소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 어떻게 발굴해내십니까? 그냥 뭐 공부입니까? 예,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소개해 주셨고요. 김영철 파트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요즘에 유행하는 에로배우의 우주항공 쪽에 들어가는데 네, 맞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키워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뭐 에로배우 해가지고 이제 뭐 에너지,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우주항공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언급이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 그다음에 기업 정부에서 이제 침체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뭐 그 GDP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주체는 결국에 이제 정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의 예산은 줄어들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쪽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제 좀 깨지고 이제 좀 다극화 체계로 넘어간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뭐 방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를 좀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우주항공 쪽 그리고 뭐 방산 쪽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방산 기업들 여러 개 있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한국항공우주 아니면 라이즌 엑스원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는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관심을 가져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란 얘기죠. 예, 지금 당장보다는 지금, 예. 뭐 지금 뭐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네. 뭐 당장 뭐 매수를 해서 뭐 1, 2주 만에 뭐 좋은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올해 어쨌든 시장이 저는 뭐 계속 뭐 지속적인 좀 변동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래도 뭐 꾸준하게 주가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좀 견조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년 동안 많이 올랐네요. 거의 뭐 58, 59, 한 60% 정도 가까이 올랐고 요즘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네네. 또 하나가 우려되는 것이 공매도 상위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습니까? 공매도는 없어져야죠. 네. 그리고 공매도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는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쇼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주가는 뭐 8만 원대, 9만 원대 넘어가면은 뭐 슈팅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가는 7만 5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예. 정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격대는 한 6만 5천 원대 이하에서 그냥 좀 뭐 받아보면은 뭐 무난하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당연히 좀 뭐 애매한 자리이지 않나. 여기서 한 10%, 뭐 15% 정도 조정 받으면 무난한 가격대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갈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추천을 한다. 그러나 지금 가격은 조금 비싸다. 예. 비싸다기보다는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네, 애매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이경락 파트너는 역시 아시아나 항공을 지금 네. 꼽아주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한 3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예, 설명해 주시죠. 세 가지 이유를 좀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증권사 쪽 보고서 보게 되면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운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화물 운임 가격에 대한 우려감보다 여객 수요의 회복이 더 무서워요. 네.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도 지금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오늘 어제 언론사 하나에서 그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LCC 쪽의 회복이 더 빠르다. LCC 쪽은 50% 회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국적 항공사들은 40%밖에 회복을 안 했다. 그 얘기는 앞으로 회복력이 이쪽이 국적 항공사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쪽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좀 그 화물 운임에 관련된 우려감은 너무 과하게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평가인데요. 지금 제주항공의 매출액만큼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찍히는 구간이에요. 물론 당기순이익은 부채 때문에 안 좋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그 실적이 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항공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작아요. 상당히 누가 봐도 아시아나항공이 제주항공보다 저평가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평가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 이유는 이제 부채 때문인데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선택한 것이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그 방안이에요. 시장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왜 얘기가 안 나오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대한항공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관건이거든요. 네. 대한항공이 지속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언젠가는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빠르게 당연히 부채를 줄여놓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온전하게 이제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찍는다는 분위기로 반영될 거고요. 그러면 영업이익 1조 원 찍는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대한항공 인수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대한항공이 더 이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제3자에게 또 M&A 대상으로 또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지난 3개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야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1년을 돌려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13%입니다. 아직도. 지금
투자할 만한 구간이다. 바로 접근해도 될런지 그거 한번 더 여쭤볼게요. 네, 저는 뭐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을 같이 보고 있는데 네.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세요? 대한항공도 저는 참 매력적이거든요. 네. 지금 시장 일각에서 4분기 실적 뭐 6천억이다, 뭐 5천억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화물 운임 때문에 지금까지 증권사 쪽에 보고서 하나도 맞춘 게 없어요. 네. 예. 항상 더 높았거든요. 이번 4분기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서 참고하고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참조는 하죠. 예. 그거 아닐 거를 뭐 저도 뭐 아무튼 참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우신 파트너 코세스예요. 이것도 조금 입에 익숙치가 않은데 코세스가 반도체 회사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다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코세스도 이게 원래 이름은 고려반도체 이러면 사람들 다 알 텐데. 고려반도체요 이게? 네, 코세스 이러니까 좀 뭐 하는 회사인가 할 겁니다. 네, 코세스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반도체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사실 IT 소부장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 이 회사 주가 움직임을 보면 조금 다르다라는 거는 좀 확인이 되실 거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원래 이 회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주로 납품을 하는 장비 업체였는데 레이저 커팅 장비를 그 애플의 그 아이팟인가요? 그 뒤에 꼽는 거? 네. 거기에 이제 독점 납품을 하면서 거기서 실적이 한번 레벨업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레퍼런스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있죠, SK하이닉스 있죠, 거기에 이제 애플까지 있는 주요 이제 그 셋업체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체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레이저 커팅 장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마이크로 LED나 미니 LED를 만들 때 수율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이제 상용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을 하게 되면 수율이라는 걸 올려야 이제 남는 게 있을 텐데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향후에 진행이 되겠죠. 결국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어떤 미래 산업으로의 진행은 계속 또 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동사의 장비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삼성,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애플이라는 이러한 업체들을 모두 거래를 해본 이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가져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지금 또 진출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도 물량이 이미 납품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사측에서 밝히는 바로는 기존에 연간에 이 회사가 거둬들였던 실적을 2차 전지 쪽에서만 넘어설 것으로 2023년에 예상이 된다라고 또 브리핑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회사에서 그 정도의 자신감을 피력을 했다면 기존에 이 회사가 하고 있던 사업 거기에다가 어떤 이 레이저 커팅 장비에 대한 성장에 대한 가능성 거기다 2차 전지는 23년부터 당장 또 실적이 애드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이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어떤 눌려주는 구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은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에 대한 구간들은 저는 작년 하반기에 좀 탈피가 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잘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아까 그래프를 보니까 바닥을 뚫고 한 1년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예, 요 정도니까 한번 그 주가는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김영철 파트너, 이경락 파트너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SPG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게 로봇 관련이죠? 예. 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두 분 다 이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사실 저희 셋이 작년 오프라인 때 강연회를 좀 다니면서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로봇이라고 쓰고 공장 자동화라고 읽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좀 다녔었는데 뭐 그러한 움직임들이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에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의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에 의해서 로봇 관련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졌는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뭐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흐름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인구의 고령화,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바뀌는 포인트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코로나라는 팬데믹에 의해서 물류에 대한 생산 차질을 기업들이 겪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또 다른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그러한 뭐 공급망 이슈나 생산 차질 이슈를 줄이는 방법은 당연히 이제 자동화를 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의해서 임금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제조 기업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로봇 산업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 중에서 이제 뭐 SPG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다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덜 움직임이 좀 나왔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 아니면 뭐 로보로보, 뭐 로보티지 이런 것들보다는 거의 움직임이 좀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 재무적이나 아니면은 실적적으로 좀 편안하게 좀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뭐 사업 같은 경우에 정밀 감속기, 그다음에 뭐 협동 로봇, 산업 로봇 이러한 이제 생산 제품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 관련 주에 비해서 반응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을 돌려놓고 보니까 이게 56% 정도 올라간 상태. 가장 안정적인 움직임을 좀 아, 보여줬죠. 그렇습니까? 네네. 예. 또 추천해 주신 이유는? 네, 저는 뭐 일단은 그 지금 인력난 이력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 시대, 로봇 제조업의 산업 자동화 시대는 열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관절기나 감속기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전이 로봇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SPG는 가전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로봇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부품이니까 네. 지금 뭐 내가 냉장고로 바꿀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로봇 냉장고는 살 이유가 될 겁니다. 이쪽에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똑같이 SPG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번엔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엔 이경락 파트너부터 해볼까요? 삼성전기. 네. 삼성전자 아니고 삼성전기입니다. 네. 예. 오늘 뉴스 보니까 10년 만에 작년에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최저점을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스마트폰은 필수품이에요. 작년에 최저점이면 올해 교체 주기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 좀 보자라고 또 말씀드리겠고 네.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상케이 신문에서 저번에 한번 기사가 됐는데요. 그 반도체는 여전히 넘쳐나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차량이 지금 다 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MLCC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스마트폰 수요랑 그 자동차 전장 시대가 맞물린 현재 구간에서 MLCC의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본다. 과거에 여기 한번 쇼티지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 그래서 MLCC 관련된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좀 보자.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소문이 났는지 삼성전기가 주가가 반응을 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쫙 올라왔어요. 예. 지금 덤빌 수 있는 구간입니까? 이거 좀. 충분히요. 그래요? 지금 이제 대만의 야교나 네. 그 뭐 사마콘덴서, 아모테이 조그만 기업들도 다 MLCC 관련된 기업들 모양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MLCC가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 이런 루머들이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 쪽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전기를 추천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삼성전기.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이브는 아까 김영철 파트너 말씀해 주셨고요. 박우신 파트너가 애니플러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 이러고 보니까 지금 두 분은 누구나 아는 회사들이 대부분 나오는 것 같고 저는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 회사인 것 같은데 제가 애니플러스를 5종목 안에 좀 포함을 시킨 건 이제 제 나름의 이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올 한 해 그런 화두로 좀 던진 거고 사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컨텐츠 업종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이름과 동일한 애니플러스라는 그 애니 채널을 또 운영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 보시면 그 SAMG 엔터라고 해서요. 그 티니팡인가요? 그 굉장한 인기를 핑이에요. 네. 아무튼 우리 애기들이 좋아해요. 티니핑 좋아하니까. 그 티니핑이 뭐 또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지금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아와 관련된 산업은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게다가 이 회사는 지금 서브컬처 산업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브컬처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쁘장한 미소녀 그리고 굉장히 이쁘장한 꽃미남들이 나와가지고 총싸움도 하고 뭐 모험도 떠나는 뭐 그런 게임류도 많은데 이게 지금 글로벌리하게 작년부터 히트를 치고 있단 말이죠. 이쪽에 대한 그 IP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쪽에 대한 그 업력이 있는 회사라면 올 한 해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비단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서브컬처 장르의
관련이 높은 기업들은 올 한 해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애니플러스를 한번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 분 뭐 워낙에 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게 특장점이다. 칭찬합시다.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뭐 당황스럽습니까? 아니요. 뭐 안 하던 짓을 하라고. 박원신 대표님은 그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는 급등주 발굴을 잘하세요. 종목을 잘 발굴하시고. 네, 그리고 또 김영철 대표님은 이 섹터 메타버스나 이게 전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주도 섹터를 잘 발굴하셔가지고 그게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또. 저는 이경락 대표님은 사실 뭐 본받고 싶은 거기도 한데요. 정말 뚝심이 있고 그다음에 뚝심 투자. 네, 좋은 그 섹터를 꾸준하게 끌고 가서 정말 텐베거를 만드는 예. 그 능력이 제일 좋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박원신 대표님은 조금 오늘은 의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대하는 박우신 대표님이 차트를 되게 잘 보시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종목 차트를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좀 바닥에서 밸류를 좀 많이 보셔가지고 아마 다른 방송 되게 많이 출연하시니까 거기서는 또 바로바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소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또. 네, 일단 뭐 이경래 대표님이야 뭐 생긴 것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묵직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네, 묵직한 투자의 또 대명사시고 그렇군요. 이건 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굉장히 부러울 따름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김영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저희가 사실 강연에 다니면서 애초에 본인이 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슈를 또 잘 발굴을 하세요. 그래서 확실히 그쪽에 장점이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은 종목 위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이 또 전부는 아니고 그 종목이 근데 나의 또 수익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중요하고 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뚝심, 타이밍 그리고 판단력 이게 내 주머니를 부풀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주마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 다시 장이서는 수요일 장 끝난 오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